누구나 자신에게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삶이 지속될수록 더 특별하지 않고 원래 재능이 없다고 나를 제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수없이 빠른 성장, 빠른 성공과 같은 마법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갈망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코드가 있었고 이것은 모든 직업에 관통하며 가장 놀라운 점은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불타오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발견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저자 데니얼 코일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작은 섬들의 이야기와 뇌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자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같은 종류의 가르침, 지시, 시선과 노력의 방법도 같았다는 건데요. 결국 폭발적인 재능이란 글쓰기, 스포츠, 미술, 음악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는 스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내 코트가 달랑 하나뿐인 궁핍한 러시아 테니스 클럽은 어떻게 미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여자 선수를 세계 랭킹 20위권에 올릴 수 있었는지, 텍사스 댈러스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 자리 잡은 음악학교는 어떻게 굵직한 팝스타를 줄줄이 배출하고 음반 계약 성공률 90%라는 기적을 이룬 건지, 영국 외딴 시골에 가난하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집안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작가를 셋이나 길러낸 건지, 1950년대에 튀기지도 않는 열악한 공으로 제대로 된 코트도 전무한 브라질에서 어떻게 꾸준하게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을 배출한 건지, 바로 여기에 탤런트 코드가 있었던 거죠. 클라리사라는 13살의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심리학자 게리 맥퍼슨과 제임스 렌 위크는 한 소녀를 실험했다. 클라리사는 과학적인 측정 결과 음악적 능력이 평범한 아이로 분류되었다. 부모의 증언, 본인의 생각, 박사들의 적성 검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리듬감은 평균 수준이었고 의욕도 평균 이하였다. 그런 클라리사는 음악과학 분야에서 유명해졌다. 심리학자 박사들은 소녀를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했다. 클라리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음표 2개를 연주한다. 그리고 멈춘다. 입술에서 클라리넷을 떼고 악보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눈이 가늘어진다. 실수를 하면 곧바로 멈추고 다시 실눈을 뜨고 악보를 보면서 부드럽게 도입부를 허밍으로 노래한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새로 연주가 시작된다. 시도하고 돌아가고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정지와 실수가 반복되는 일련의 흐름으로 단속적으로 쪼개진 음들을 통상적으로 클라리사는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맥퍼슨 박사가 말하길 믿을 수 없다. 토요일에 공연하기로 한 프로 음악가들이 수요일에 연습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있다. 그것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군요. 단위로 연습하고 있고 실수를 무시하지 않으며 귀로 듣고 다음 고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다. 이것은 평범한 연습이 아니었다.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실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다. 30일 정도 걸리던 연습을 생산성이 극대화된 구간에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정확히 5분 54초 동안 10배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맥퍼슨 박사는 탐난다는 듯이 말한다. 세상에 저걸 병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백만 달러를 벌고도 남을 겁니다. 이처럼 클라리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격히 빨라지는 성장 속도는 병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요령을 터득하면, 그러니까 탤런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스킬은 미세한 전기 신호가 사슬처럼 연결된 신경 섬유 회로를 통해 이동하며 습득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미엘린은 신경 섬유를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한 겹 한 겹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미엘린층이 두꺼울수록 절연 효과는 클 테고 생각과 동작이 더 빠르고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스킬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가수, 학자는 사실 공통점이 있어 보이진 않아도 그들의 실력은 타이밍, 속도, 정확성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신경회로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이 코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향상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발전 과정이 느려진다고 해요. 이 3가지가 결합되면 고작 6분 만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재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클라리사처럼 의도적으로 본인의 능력이 닿을락말락한 곳까지 밀어붙입니다. 당연히 망치겠죠. 근데 어찌된 게 망칠수록 더 나아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브라질 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많은 우승을 가져갔고 매년 유럽 프로축구단과 계약하는 젊은 인재가 무려 900명가량이나 됩니다. 전설의 펠레, 지코, 소크라테스, 호마리오, 호나우도, 주니뉴, 호비뉴, 호나우지뉴, 카카
카카 그리고 네이마르까지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브라질 축구를 보면 숱하게 보는 장면이 있죠. 상대편 선수들이 떼거리로 브라질 선수 한 명을 에워쌉니다.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난관을 발재간과 순간 돌파, 킬패스로 극복해내죠. 그런데 상대편 선수도 그 나라에서 혹은 그 리그에서 엄청난 연봉과 각광을 받는 스타 선수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브라질 선수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어떻게 후보 선수들마저 천재적일까요? 그 비밀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클라리사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한없이 넓은 축구장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나무 바닥과 맨 땅이 군데군데 섞인 농구 코트 크기만한 땅에서 훈련했습니다. 공도 변변찮아서 잘 튀기지도 않는 공이었어요. 11명이 뛰는 축구가 아니라 다여섯 명으로 축구보다는 농구나 하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펠레를 비롯하여 네로라 하는 브라질 선수는 모두 어릴 때부터 이것을 즐겨 했는데 이것이 바로 1936년에 최초의 규칙이 생긴 풋살입니다. 풋살은 축구보다 600% 공과 접촉률이 높습니다. 날카로운 패스가 더없이 중요하고 작은 공간에서 선수들 간의 연결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공을 다루는 기술과 시야가 결정적입니다. 축구보다 6배나 더 공과 접촉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거죠. 작은 공간에서 볼 경합이 가능하니까 실제 축구에서 상대 수비수가 여럿이 덮쳐도 그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에 놓인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재능이 운명인 듯 보일지라도 스킬을 습득하고 향상시킬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죠. 문제는 그 기회를 어떻게 써먹냐인 것처럼요. 요점은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향상될 수 있었을까요?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데흐로트는 체스의 달인들을 상대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죠. 실제 체스 게임의 패턴을 사용하는 대신 체스말을 무작위로 배우라고 실험했습니다. 그러자 달인의 실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음을 느꼈고 심지어 달인이 초보 선수보다 저조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게임의 패턴이 사라지자 그들의 스킬이 증발한 겁니다. 체스 달인들은 단순히 말 하나하나를 본 게 아니라 패턴을 인식했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멍청해진 게 아니라 묶음 처리 전략이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실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7회 말 투아웃의 3루 주자 상황에서 돌아가는 모양새를 파악하며 게임을 즐기는 노련한 야구팬과 생전 처음 야구 경기를 보는 사람이 경기장을 흘끔거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낙하산을 타고 제주도 한라산을 내려갈 거야. 자, 이 문장을 10번 읽고 몇 분 뒤에 그 문장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대부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거 관련해 울산 나한 도주제 고타 울산 하나. 이 문장은 어떨까요? 체스 달인이나 야구팬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 동안 글 읽기라는 인지적 게임을 배우고 연습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두 번째 문장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단어의 배열을 거꾸로 했을 뿐인데 우리는 낙하산, 제주도, 한라산, 내려간다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다 묶어서 기억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지만 이걸 거꾸로 혹은 무작위로 섞는 순간 우리의 수십 년의 인지 능력은 무력화됩니다. 그러므로 인지 활동 외에 신체 활동 또한 한 덩어리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연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거겠죠.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디딤발을 이 각도로 두고 좀 더 무게중심은 앞으로 주면서 인사이드로 차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듯 그저 심층 연습을 통해 설계하고 연마한 슈팅에 신호를 발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님도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전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도 매일 밤 잠들기 전과 매일 아침마다 못해 먹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몸이 나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듯 그들은 언제고 신호를 발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반복 또 반복할 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에릭슨의 연구를 보면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운동선수, 소설가 등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대부분이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스킬이든 대체로 같다고 말이죠. 첫 번째, 목적을 정한다. 두 번째, 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목적과 현재 능력 간의 격차를 평가한다. 네 번째,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이 과정은 엄청나게 지루할 겁니다. 무턱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미엘린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여기에 스위트 스팟이 존재하고 그 하나의 미엘린이 두꺼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회로든 절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령 한때 강호동 씨는 씨름의 두각을 드러냈지만
예능적으로도 두각을 드러내고 골프를 시작하고서도 잘한다는 평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미엘린이라는 것은 성공이 또 성공을 낳고 그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친구 아들 특정한 영역의 성공적인 미엘린을 활성화한 것이고 다른 능력들도 절연하며 모든 것을 상향 평준화한 겁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비틀거리는 아기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과 노르웨이 학자들은 아기의 걷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키, 몸무게, 원령, 뇌발달 등 기타 선천적인 특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아기가 걸으려고 애쓰면서 회로의 신호를 발사하는데 소비한 시간의 양이었던 거죠. 이런 아기처럼 서툴고 위태롭지만 골똘히 목표를 향해 다가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관통하는 스위트 스팟인 거죠.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을 거예요. 불안정할 겁니다.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 비틀거리고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실패를 허용할수록 우리의 미엘린층은 더 두꺼워지고 스킬은 더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못하는 상태를 기꺼이 심지어 그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미엘린은 우리의 모든 동작, 사고, 강도, 속도, 정확도를 더 향상시키는 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미엘린이 재능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노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필수 요건인 거죠. 즉 열정과 끈기가 재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겁니다. 필즈 박사의 말처럼 미엘린이 스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원리는 첫째,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실상 신경섬유 사슬 간의 통신 결과이다. 두 번째, 스킬 회로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회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덜 의식한다. 신경계의 교통량이 원래 시속 3km로 소통되었다면 미엘린의 도움을 받을 때는 시속 300km라는 엄청난 속도를 낸다. 신호와 신호 사이의 불응 시간을 30배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가한 속도와 불응 시간의 효과가 합쳐지면 전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3000배나 증가한다는 건데요. 미엘린층이 두꺼워지고 자극의 속도를 제어하면 자극의 속도가 바로 실력의 실체인 거죠. 미엘린에 관해서는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신호 발사가 중요하다. 예민하거나 배고프거나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심지어 절박한 상태에 처하면 심층 연습은 오히려 촉진됩니다. 왜 불우하고 척박한 상황에서 더 많은 재능인들이 배출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두 번째, 미엘린은 보편적이다. 미엘린은 우리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미엘린은 그것에 도움이 되는 신경섬유를 감쌀 겁니다. 세 번째, 미엘린은 감기만 할 뿐 풀리지 않는다. 한번 스킬 회로가 절연되면 절연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습관을 없애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행동을 반복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원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다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방법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대신하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휴대폰이 나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이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들고 있는 시간을 대신할 다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나이는 중요하다. 대략 50살까지는 계속 미엘린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보통은 성장기의 파도가 연속으로 밀려오듯 미엘린이 부쩍부쩍 늘어난다는 사실인데 어느 정도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어느 정도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되게 어릴 때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음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모차르트가 곡을 딱 한 번 듣고서 완벽한 악보를 받아 적었다는데 그 유명한 능력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모차르트가 6살 생일 때까지 스승인 아버지와 함께 음악을 공부한 시간이 대략 3500시간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외에도 신동이라 불리는 대부분은 재능을 드러내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해당 분야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 밀도 있는 시간 플러스 하고 싶은 욕망이 결합된 것이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났다고 말하는 재능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의 물꼬를 누군가가 트고 나면 민들레씨가 들판에 흩날리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재능은 전염되기 때문에 한 시기를 기점으로 비슷한 곳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자 골프 선수인 크리스티나 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박세리 선수를 본 기억이 나요. 그녀는 저처럼 금발도 아니었고 눈이 파랗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핏줄이었죠. 그때 저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라고 왜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는 심층 연습에 점화를 하는 장치로 한 번 더 거듭 성장하게 합니다.
무언가를 더 빨리 배우고 습득한다에 있어서는 수학적 능력이나 리듬감 혹은 감각운동 기능,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호였어요. 그 신호는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나 가정과 관련된 것일 테고, 선생님이 한 말이나 행동일 수도 있고, 어쩌다 마주친 사람이나 이미지의 집합일 수도 있겠죠. 톰 소여가 친구들을 점화시킨 사례를 볼게요. 톰은 이모의 명령을 받아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벤이 어슬렁어슬렁 놀러갈 계획을 이야기하며 약을 올렸다. 야, 나 수영하러 가는 길이야. 너도 가고 싶지 않니? 하지만 일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톰은 벤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일이라고? 왜? 그럼 일이 아니니? 톰은 다시 페인트를 칠하며 무심한 척 말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톰 소여의 마음에는 꼭 든단 말씀이야. 설마 그 일이 좋은 척 하려는 건 아니겠지? 톰은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좋은 척? 왜 좋아서 하면 안 되는 거니? 어린이가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할 기회가 어디 그리 흔한 줄 아니? 톰은 군데군데 칠하며 꼼꼼하게 살펴봤다. 벤은 그의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이에 점점 그 일을 하고 싶어졌고 빨려 들어갔다. 야, 톰, 나도 잠깐만 해보자. 안 돼, 그럴 순 없을 것 같아. 이 울타리는 폴리 이모가 굉장히 신경을 쓰시거든. 너도 알다시피 길 바로 옆에 있잖아.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칠해야 해. 이걸 솜씨 좋게 칠할 수 있는 어린이는 1000명? 아니 2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시겠죠? 벤은 점화되고 의욕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미래의 소속감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꼼꼼하게 칠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신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노력을 중단합니다. 뭐하러 노력을 하겠어요. 하지만 힘든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동기가 생깁니다. 근사하고 깔끔하며 유럽 리그를 연상시키는 축구장을 가진 축구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당장 화려한 미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만을 다루는 컨텐츠들은 현재 노인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속감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동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따라해서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동기는 분명히 좋은 예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휘두르기 시작하면 종교적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로서도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화장치를 쥐고 있는 리더는 누구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겁니다. 1978년 프랑스 연구자가 제기한 고아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 수많은 성공한 사람 중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죠. 영국 총리는 15명이나 되고 나폴레옹, 빌 클린턴, 간디, 히틀러, 링컨, 뉴턴, 바흐, 핸델, 에머슨, 니체 등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아가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잃은 경험이 동기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신호인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원초적 암시인 거죠. 그런 아이는 어릴 때 세계와 맺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하고 사고의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하여 인생의 갖가지 위험과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일군 친구 중에 현재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제2의 삼성을 만들고자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가난은 축복이다 였는데요. 이 말은 심리학자 키스 시몬턴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저 불운한 시간은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인격이 형성되도록 자양분을 공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부재가 항상 재능이나 성공을 낳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부모의 부재가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고 스킬을 향상시킬 기회와 수단 및 동기를 더 많이 가지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 더 큰 성공을 거머쥐는 것은 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니까요. 아까 톰 소여의 말이 신호를 더 적게 보냈다거나 띄엄띄엄 보냈다거나 본인이 꼼꼼하게 페인트 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벤의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동기부여를 무기가 아닌 악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영리한 톰 소여가 어수룩한 촌뜨기들을 속여 나분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기부여 콘텐츠 댓글만 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외국 기업에서 가이젠 전략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이젠은 작은 문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는 과정인데요. 공장의 정문 위에는 다음과 같이 완벽한 심층 연습의 강령이 적혀 있었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5번 질문하라. 이 기업은 각 조립 라인의 새로운 아이디어 1000여 건을 시행하며 회사 전체적으로는 약 100만 건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거대한 클라리사와 같았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더 빠르고 원활하고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통 위치를 30cm 옮긴다거나 하는 일처럼 엄청나게 사소한 것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가 해마다 누적되면서 순이익 16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도요타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순식간에 끌어올렸죠. 만약 제 아이에게 조금 더 그럴듯한 점화를 하고 싶으면 제가 죽어서 고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죠. 첫 번째로 동기유발, 개발하려는 그 스킬의 청사진을 그리는 아이디어의 기회를 줄 겁니다. 두 번째 스킬 향상, 최단 기간에 최대 발전을 이루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줄 겁니다. 세 번째 스킬 유지, 정체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며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울 겁니다. 그럼 제 아이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아이 재능 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마법도 아니고 우주과학도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된 방법을 열심히 하고 영리하게 하는 일일 뿐이죠. 책에서는 유리창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롤모델과의 아주 사소한 연결고리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상당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재능 개발은 이런 유리창 효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이뿐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붙이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유튜브 동영상 몇 개를 즐겨찾기 해놓고 연습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장독대를 즐겨찾기. 자, 이제 대충 요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스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킬을 나누는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드 스킬, 두 번째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은 신뢰, 정확,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 덧셈이나 구구단과 같은 기본 산수, 자유투를 던지는 농구 선수, 골프의 스윙, 테니스의 서브 등 정확하게 기술을 반복하는 겁니다. 소프트 스킬은 패턴이나 가능성을 재빨리 파악해 복잡한 장애물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읽고 파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란한 거래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잡는 주식 투자자, 복잡한 줄거리의 반전을 본능적으로 구상하는 소설가, 감정 조절을 위해 곡을 미묘하게 변주하는 가수, 긴장감 넘치는 회의나 협상에서 전곡을 찌르는 CEO 등이 이에 속합니다. 스케이팅 선수에게는 감독이 있지만 CEO에게는 특별한 감독이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스킬은 매우 다른 거죠. 하드 스킬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배워야 합니다. 실수에 집중하고 특히 초반에 확실히 수정해야 합니다. 한번 썰매가 지나간 곳에 다음번 썰매는 그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듯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소프트 스킬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기 내면의 도전적인 환경을 탐구할 때만 기를 수 있는 거죠. 축구로 다시 예를 들면 슈팅 연습은 하드 스킬입니다. 그러나 공을 600%나 많이 접촉하고 좁은 공간에서 패턴을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의 풋살은 소프트 스킬인 거죠.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섞이면 우리는 그들을 두고 재능이 있다 말합니다. 그들은 노력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만 한 게 아니죠. 스스로가 스위트 스팟에 있었던 겁니다. 결론, 재능은 갈색머리나 푸른 눈처럼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실력자들이 초반에는 눈에 띄지 못한 채 조용히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했던 마이클 조던, 창의력 부족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월트 디즈니, 아인슈타인, 에디슨, 톨스토이, 파스테르 등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이는 모르지만 지금 스위트 스팟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책 속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드하게 목수처럼 일하되 소프트한 정원사처럼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스킬을 빨리 습득하고 싶을 것이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은 능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보는 것밖에는 없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간신히 성취할 수 있는 본능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간신이다. 최대로 노력했을 때 거의 성공할 뻔한 일 말이다.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스위트 스팟이다.